같아 산산과 지난 편에는 오스만 지배를 받던 발칸 지역에 왜 이렇게 종교가 크게 분화되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오스만의 지배를 받지 않은 발칸 지역들이 어떤 문화와 발전상을 거쳤는지 알아보고 유고 연방 내 이질적인 정체성과 종교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현대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우상단을 클릭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유고 연방 최종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발칸 국가와 달리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치를 받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527년에 뒤늦게 귀속된 반면 슬로베니아는 이미 1335년부터 합스부르크 영향권에 있었는데요. 독일에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 표준 독일어를 만들었듯이 16세기 슬로베니아에는 트루바르라는 루터 개신교 개혁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하다가 오스트리아의 재가톨릭화로 인해서 추방당하죠. 고향 슬로베니아에서 쫓겨난 트루바르는 분노의 창작 활동을 시작. 최초의 슬로베니아어 서적을 포함해서 무려 25권의 슬로베니아어 서적을 출판합니다. 트루바르는 현대 슬로베니아 화폐 10톨라예프의 모델로 슬로베니아 르네상스의 기초가 된 인물인데요. 그 이후 슬로베니아는 최고의 문화 선진국인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향을 받아 문화적인 부흥을 만끽합니다. 20톨라예프의 모델인 자연사학자 발바소르는 슬로베니아 남서부 지역을 연구하며 세상의 카르스트 지형의 존재를 처음 밝혀냈고 50톨라예프의 모델인 수학자 유리 베가는 로그 함수, 삼각함수 및 원주율의 업적을 남깁니다. 이를 바탕으로 20세기까지 수많은 위대한 작가, 극작가, 시인, 작곡가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현대 슬로베니아 화폐의 모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크로아티아 또한 합스부르크의 지배를 받았는데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영토 대부분이 오스만의 공세를 받는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하느라 슬로베니아와는 달리 매우 힘든 시절을 보냈죠. 이런 힘든 경험 때문인지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와 달리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외친 위인들을 많이 모십니다. 17세기의 드린스키는 크로아티아의 지배자로서 합스부르크에 대항했으며 필사적인 싸움 끝에 결국 투옥되어 처형되었죠. 하지만 크로아티아 민족 독립을 위한 첫 움직임으로 인정되어 크로아티아 오쿠나의 모델이 됩니다. 19세기에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헝가리까지 부활하며 크로아티아는 두 세력의 참견에 동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크로아티아 총독 옐라치치는 오스트리아에게는 확실한 충성을 맹세하고 헝가리로부터는 독립을 선포하며 시어머니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는 1848년 헝가리 혁명을 진압하는 등 큰형님인 오스트리아의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주는데 그 덕분인지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로부터 크로아티아의 자치권을 인정해줍니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의 옐라치치 광장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며 이집쿠나에도 그가 들어가죠. 이처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둘 다 카톨릭을 믿으며 오스트리아 산하에 슬라브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슬로베니아는 오스트리아 영향으로 문화적 부흥을 이룬 반면 크로아티아는 고된 세월을 보내며 그들만의 대크로아티아주의에 기반해 독립을 꿈꾸게 되는 등 서로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다만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고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 인류사에 대단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니콜라 테슬라.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테슬라는 교류용 전동기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전기공학 분야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죠. 그는 유고 시절부터 거의 모든 화폐에 그것도 거의 최고 고액 권종으로 들어갔으며 혈통적으로 세르비아계였기 때문에 세르비아 100디나르 지폐에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수도 베오그라드의 국제공항 이름이 2006년에 테슬라 공항으로 명명. 한편 그의 출생지인 크로아티아도 2023년 10, 20, 50센트 동전에 테슬라를 넣기 시작했는데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에 항의하기도 했죠. 대부분은 앙숙과 함께 위인을 모시는 경우가 적은데 테슬라는 양쪽 모두 뺏기기엔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한편 달마티아 지역은 베네치아 공화국 소속이었는데 1797년 나폴레옹이 베네치아를 멸망시키면서 이후 오스트리아 산하 크로아티아 슬라보니아 왕국에 편입되었기에 현대의 크로아티아의 지역이 될 수 있었죠.
지난 편까지는 각 지역의 시대별 민족주의자들을 한 호흡에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근현대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칸에서 최악의 인종, 종교 갈등이 발전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부터 오스만은 러시아와 수많은 전쟁을 펼치는데 사실 말만 전쟁이었지 러시아의 일방 폭행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대오스만 전적 10승 1무 3패. 자연스럽게 19세기 말이 되면 오스만은 크게 쇠락합니다. 제국이 무너질까봐 두려워 술탄 압둘메치트는 종교의 자유와 불합리한 징집을 폐지하며 오스만을 최후로 캐리하려 하지만 각 지방 세력과 지주들은 이빨 빠진 술탄의 말을 싸그리 무시한 채 소장농들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했죠. 이에 발칸 전역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오스만은 이를 잔혹하게 진압합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1차 세르비아인의 봉기 때 세르비아 장군 신제리치는 폐쇄기 짓자 탄약고를 포격하여 본인과 오스만의 군사를 함께 괴멸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오스만의 사령관은 세르비아 군의 머리로 니시 근처에 해골의 탑을 만드는데요. 마치 몽골인과 티무르가 그랬던 것처럼 반란군에 대한 본보기를 의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수백 년간 세르비아 독립의 상징과 무슬림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는 곳으로 현재까지도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되새기는 민족 추모의 상징이 됩니다. 1875년 헤르체고비나 봉기에서는 가혹한 오스만의 보스니아 총독에 맞서 기독교 소장농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산으로 갔으며 1876년 불가리아에서도 봉기가 일어났는데 오스만 제국은 또 유혈로 진압해 수만 명이 학살당하죠. 흔히 유고 분열하면 20세기 열강의 사주를 받은 군사 조직들이 1차적으로 생각나지만 그 전에 19세기 오스만의 지방 군벌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쩌면 20세기 발칸에서 무고한 무슬림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는 비극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진격의 나폴레옹 시절을 제하고는 발칸의 슬라브인의 반란을 부추기면서도 도와줬는데요. 소련 이전에도 러시아는 프로파간다 전에 매우 능했는지 끊임없이 러시아와 발칸이 같은 민족이라는 범슬라브주의를 강조했죠. 심지어 오스만과의 전선에서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슬라브 행진곡을 연주해 발칸 지역의 슬라브뽕을 차오르게 했습니다. 발칸 슬라브인의 해방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교도 오스만과 게르만인의 오헝제국을 함께 물리치자는 러시아의 의도. 그런 의도가 적중했는지 발칸 내부 두 번의 봉기 직후 1878년 마지막 12차 러시아 취리크 전쟁을 러시아가 승리하며 오스만은 마침내 발칸에서 떠나게 됩니다. 욕망이 끝이 없던 러시아는 발칸의 슬라브 파워를 통해 심지어 오헝제국까지도 넘보려 했죠. 그러나 잘 맞지도 않는 슬라브 파워가 뇌절이 올 때쯤 러시아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발칸 반도는 슬라브인 연맹으로 퉁치기에는 역사적 리더, 종교, 문화가 너무 다르게 고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1913년 발칸의 슬라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며 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골이 깊은 대립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순간 보복은 매우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독교 슬라브인 중심으로 지긋지긋했던 오스만의 지방 세력과 그들을 따르던 이슬람 교도에 대한 보복의 차례. 그런데 보복을 할 때는 당한 것보다도 더 크게 갚기 마련입니다. 1878년 12차 러시아 취리크 전쟁 무슬림 50만 명 학살. 1913년 2차 발칸 전쟁 때 무슬림 피난민 100만 명 발생. 한편 오스만이 발칸에서 떠나고 1903년 세르비아 왕국은 친러 성향 카라조르제비치 왕조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보스니아 지역은 오헝제국이 차지하게 되며 스멀스멀 발칸 반도에 영향력을 펼치려 하죠.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슬라브인에 다시 한번 민족주의가 태동합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 자부심과 외교를 통한 민족주의를 통해 현재까지도 보스니아와 스릅스카에서 존경받는 인물들도 있었던 한편 극단적인 세르비아 중심주의를 펼치는 세력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검은손이라는 단체가 메인으로 1914년 검은손의 후원을 받은 세르비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오헝제국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대공을 사라예보에서 암살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제국의 각 민족에게 평등한 주권을 주려고 했었고 평화 유지에 대한 강한 소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국제관계에서는 주적이 정치를 잘할 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슬라브인들에게 민심을 사서 보스니아가 영영 오스트리아 연방에 편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검은 손과 러시아에게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1차 세계대전까지 비화된 이 사건에 대해 세르비아는 2015년 가브릴로의 동상을 만들며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점을 기립니다. 하지만 정작 사건 당사자인 보스니아는 대체로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스니아 독립을 위해 안중근 열사같이 희생한 존재인데 왜 그럴까요?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인 건 진정으로 보스니아를 위하기보다는 다분히 검은 손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인 것으로 느껴지며, 가브릴로가 숭배했던 대세르비아 주의는 후에 발칸 내 타인종, 타 종교를 인종 청소하는 명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1차 대전 동맹군 소속이었던 세르비아는 승전국이 되며 1918년 세르비아의 카라 조르제비치 가문의 지배하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와의 연합정권인 유고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유고왕국은 유럽의 중견국가 이상의 국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전세계와 맞짱뜨는 2차 대전의 독일을 막기에는 속수무책. 유고왕국은 실질적으로 멸망하고 강대국에 의해 또다시 분열됩니다. 몬테네그로와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가 차지하고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는 독립국이 되죠. 어찌 보면 발칸 분열의 패턴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본질을 갖고 있죠. 북쪽의 게르만인과 동쪽의 커다란 제국, 여기에서 동쪽 힘의 축은 중세 동로마, 근세 오스만을 거쳐 근현대부터는 러시아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형국이죠. 이런 힘의 축은 1940년대까지 그대로 재현되며 유고왕국 영토 내에서 독일 나치 지원을 받은 카톨릭계 크로아티아 파시즘 조직 우스타샤, 소련 공산당 지원을 받은 파르티잔, 그리고 유고 왕정 복고를 지향하는 세르비아 조직 체트니크 간의 3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나치계 크로아티아 우스타샤가 세르비아인을 학살하고 세르비아의 체트니크가 크로아티아인을 학살했던 최악의 인종 제노사이드가 일어나기도 했죠. 결국 파르티잔 출신 티토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1948년 유고 사회주의 연방을 만들고 소련과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며 승승장구하죠. 그러나 티토가 죽자 구심점이 사라지고 세르비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던 밀로세비치의 세르비아 외 연방국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20세기 초중반에 일어났던 학살 및 보복극은 물론 1000년 넘게 억눌렸던 민족, 종교 갈등까지 소급되며 남들은 평화롭게 살던 20세기 말에 모두 빵 터지게 되죠. 멀리 있는 슬로베니아는 1991년 무리 없이 독립하지만 유고 연방의 종주국인 세르비아와 접경하는 국가에선 엄청난 혈전이 벌어집니다. 먼저 크로아티아의 독립 과정에서 세르비아 민병대의 전쟁이 벌어졌죠. 더 심각한 상황은 1992년 보스니아 내전이었는데, 보스니아는 정교도 세르비아, 가톨릭계 크로아티아, 이슬람계 보스니아 인종이 골고루 분포된 지역. 처음엔 세르비아를 공통의 적으로 삼고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이 5월 동주하지만 크로아티아 투지만 대통령은 비밀리에 이슬람계 보스니아인을 없애서 크로아티아의 영토를 넓히려는 야욕이 있었죠. 실제로도 10만 명의 보스니아인을 학살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결국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반협박으로 크로아티아는 한 발 물러나게 되며 1995년 데이턴 협정으로 보스니아인, 크로아티아인 공동정권인 보스니아 연방과 세르비아인 정권, 스릅스카 공화국이 연방국가로 합쳐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보스니아인, 크로아티아인 공동정권이기 때문에 국기도 기존에 쓰던 중세 보스니아 왕국의 국장을 버리고 EU에서 공모를 받아 새로 만들어졌고, 보스니아의 화폐엔 지난편에 말씀드린 무슬림 인물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계 인구를 대표하는 가톨릭 수도사 이반 프라니오 주키치가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주키치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탁발 수도사 출신인데 문학작가로서 보스니아 모더니즘을 개척했으며 일리리아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르비아 영토 내 코소보는 그 이후 오스만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오스만 군인 출신인 알바니아인이 이주한 지역이죠. 그래서 유고 연방 해체의 기류를 탄 알바니아인들이 90년대 말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의 움직임을 드러냅니다.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유고 전쟁에서 독립했던 다른 국가와 달리 코소보는 구 유고 연방 시절에도 세르비아 공화국 소속이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오스만이 오기 전부터 중세 세르비아 왕국의 수도였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코소보 해방군은 세르비아 경찰을 사살하고 세르비아군은 코소보의 알바니아인을 학살한 사건을 계기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유고전쟁처럼 전황이 커질 것을 우려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주도로 나토가 코소보를 돕게 되며 2008년 코소보는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합니다. 이 때문에 코소보 수도 프리슈티나의 중심가에 2009년 클린턴 동상이 세워지기도 하죠. 신기한 것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이 엄청난 반미 성향을 띠지만 발칸에서는 이슬람 국가인 알바니아 코소보가 가장 친미 성향을 띈다는 것입니다. 국가 관계에서는 개입자, 중재자는 특정 이념과 종교에 대한 지지 여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며 다분히 힘의 균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사실 그건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로써 유고 연방국 중 딱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만 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또한 세르비아와 인종, 종교 갈등이 없음에도 2006년에 독립합니다. 코소보 사태 때의 세르비아 행동에 실망했고 좀 더 현실적으로는 세르비아와 함께 전범국이 되어 경제 제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한순간에 터진 발칸의 비극은 지난 1000년의 역사가 응축된 커다란 대폭발이었습니다. 크게 게르만 가톨릭 문화권과 동로마 정교 문화권으로 갈라진 땅에 15세기 오스만이 들어오며 이슬람이라는 치명적인 선택지가 추가되었고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게르만계 세력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의 대리전 성격을 띱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전쟁만 해도 치명적인데 나치즘, 공산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등 인간이 만든 가장 치명적인 도그마 선물 세트가 모두 이 땅에 들어와 치명적인 감정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20세기 말 텐션이 한 번에 풀려버리자 인간이 싸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슬라브인들이 언어와 민족이 거의 비슷함에도 근처의 불가리아와 헝가리 제국같이 역사적으로 확고한 민족 통일의 구심점이 없었다는 게 장기적으로 커다란 통합 저해 요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강대국 사이 반도국이었지만 조턴 실턴 문무왕, 왕건, 이성계가 통일을 이끌었기에 한국 인종 내에서도 남북반계 할 것 없이 한민족으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죠. 그게 아니라면 한반도 또한 마한인, 진한인, 변한인이 다른 민족으로 분류되고 불교, 도교, 성리학 내 노론소론 혹은 친한족, 친여진, 친일 옵션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한편 유고 해체 이후 원래 잘 살았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1인당 GDP는 글로벌 상위권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고군분투 중이지만 유고의 해체가 나라에 해를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 각자 독립은 했지만 규모 측면에서 유럽의 중견 국가급은 되었던 유고 연방과 티토에 대한 향수가 불현듯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다시 합칠 일은 만무하고 그동안 최악의 비극을 되담을 수도 없지만 단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서로를 죽였으며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다시는 지구 그 어디에서도 이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기를 빕니다.